다시 돌아온 지어풀값주의 피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었어요. 한 주를. 죄송하고요.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앞서서 몇 번 강조드렸지만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집은 기본 세 가지: 튼튼하고 따뜻하고 물 안 새는 집. 그래서 튼튼한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따뜻하려면 단열이 잘 되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단열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기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본격적으로 이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열 에너지의 흐름,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분들은 원하시는 거 심플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 즉 따뜻한 집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따뜻한 집이라는 게 내가 겨울철에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을 했을 때 이 난방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내가 에어컨을 돌렸을 때 금세 시원해지고, 또한 에어컨을 끄더라도 이 냉기가 오랫도록 지속되는 집, 그래서 단열과 기밀이 잘 되는 집, 이런 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야기인데요.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 전도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 부뚜막에 불을 떼가지고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때 부뚜막에서 장작을 떼면서 불을 뗄 때 그때 뭘 가지고 있냐면 부지깽이라는 게 있었어요. 긴 쇠막대기죠. 긴 쇠막대기로 불을 수석수석 해가지고 고구마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 조절도 했죠. 세게도 했다가 좀 잦아들게도 했다가 하는 이런 부지깽이를 썼었는데, 뭘로 되어 있느냐? 쇠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쇠로 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이거를 불이 활활 타고는 장작더미 안에다가 이 부지깽이를 넣으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맨손으로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만지면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 에너지가 어떤 물질을 타고 한쪽 끝에서 한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철제로 되어 있는 쇠막대기는 만지면 뜨겁다는 걸 알지만 장작더미 같은 경우는 한쪽 끝에 불이 붙여서 타고 있어도 반대편 끝을 잡아서 맨손으로 옮기기도 하죠. 왜? 뜨겁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덥석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쇠막대기와 나무, 장작은 그렇습니다. 열의 전도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쇠막대기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한쪽 끝이 뜨거우면 반대편도 쉽게 금세 뜨거워지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한쪽 끝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도 반대편 끝을 잡으면 뜨겁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란 물질을 타고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2층 집에서 난방을 돌리면 1층보다 2층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데펴진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죠. 위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기구 같은 거죠. 열기구는 어떻게 하냐면 불을 밑에서 가스불을 막 떼잖아요. 그러면 이 열기구가 쭈글쭈글했던 열기구가 팽팽하게 퍼지면서 커지죠. 그러면 하늘로 점점 떠오르죠. 이건 왜 그러느냐? 공기가 데펴지면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 온도가 낮은 공기에 비해서 비중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위로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의 이동. 앞서서 말씀드린 전도는
물질을 타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두 번째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전달이 되는데, 복사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우리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화장실이 추울 때 화장실의 난방을 위해서 쓰던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지에이터라고 부르죠. 복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복사가 뭐냐? 벽난로 또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빈 공간 우주만이 존재하지만, 태양에 있는 이 열 에너지가 바로 지구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매개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에너지 이동 방식을 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벽난로도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근데 뜨겁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죠. 그래서 등을 데피다가 또 조금 있다 등이 뜨거우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서 몸을 계속 뒤집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사열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아주 가볍고 얇은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복사열은 바로 차단이 되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 세 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한다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내가 돈 들여서 때는 보일러의 난방, 그 다음에 에어컨의 냉방, 이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도록 유지돼서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즉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이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차단해 주는 것이 좋은 건축, 즉 따뜻한 집을 짓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구획을 했죠. 여기서 빨간 펜 안쪽에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보통 실내 공간,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실외 공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것을 거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방, 거실, 안방 이렇게 할 때 거실이 아니라 실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주 공간은, 거실은 이렇게만 거실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나머지 이 부분, 지붕 속이라든지 다락 공간은 거실로 인정하지 않죠. 여기는 왜 냉방이나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층이 어떤 층이냐면 단열층입니다. 즉 실외와 실내를, 그러니까 거주하는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을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거주하는 컨디션드, 즉 컨트롤되는 공간이냐 아니냐로 이게 구획을 나누고 있죠. 그랬을 때에 에너지를 건물들은 필연적으로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에너지가 뺏기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열 에너지의 획득 및 손실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보시겠어요? 건축물에서 열 에너지의 획득과 손실은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춥거나 1년 내내 따뜻한 기후가 아니고 혼합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철에는 저온, 그 다음에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혼합 기후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겨울철에 에너지를 보통은 실내 공간이 더 따뜻하고 실외 공간이 춥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하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데, 즉 난방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데, 어떻게 뺏기느냐? 보통 땅을 통해서 대략 10에서 15%를 뺏기게 되고요. 그리고 벽체를 통해서 20에서 30%, 그리고 창을 통해서 의외로 적게 뺏깁니다. 10에서 15%. 그리고 반절 정도, 거의 반절 정도의 에너지는 어딜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얻게 되느냐? 지붕입니다. 지붕. 3, 40%. 반대로 여름철이 되면 땅을 통해서 뺏기는 거는 거의 똑같고요. 여름철에 에너지를 얻죠. 여름철에 에너지를, 밖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실내 공간으로, 실내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높은 온도의 열 에너지가 실내로 침투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로 침투하냐? 벽을 통해서 대략 30%, 그리고 창을 통해서 대략 20%. 그럼 겨울철에 뺏기는 거에 비해서 여름철에 얻는 에너지가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붕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45%, 거의 반 가까운 에너지가 지붕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 에너지의 획득과 손실을 잘 통제하면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 이게 전도를 통해서 이동하느냐, 벽체에서 손실되거나 획득되는 에너지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대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벽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대부분 전도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도를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지붕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전도와 또한 복사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서 얻어지는 열의 획득과 손실을 막아주려면 전도와 복사를 적절하게 통제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류 같은 경우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 겨울철에 장작을 막 대면 방바닥은 그 장판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뜨거운데 이불 밖으로 팔뚝이 나가면 팔이 추워서 떨어져 나갈 처럼 춥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밑에서 계속 난방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실내는 항상 추운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누기, 침기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풍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뜨거운 공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다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대류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면 실내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똑같이 평형을 이루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빠져나가는 거죠. 대류 현상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건축의 설계에서 디테일이고 시공에 있어서의 디테일입니다. 이것 외에 그 집이 따뜻하게 제대로 지어지고 이렇게 열의 획득과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팩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피의 면적이 있습니다. 외피의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자, 우리가 실내 공간의 최적, 그러니까 전체 부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 대비 외피의 면적이 가장 적은 형태가 어떤 거냐면 구입니다. 구. 축구공 같은 동글동글한 구 형태가 최적 대비 외피의 면적이 가장 적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살 수는 없겠죠. 외피가 적을수록 외부와 실내 사이의 열의 획득과 손실이 적어지긴 하지만 동그랗게 집을 구 형태로 지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축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글루입니다. 알래스카의 이글루에 사시는 원주민들을 보면은 구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건물을 짓죠. 이걸로도.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몽골에 가면 게르라고 하죠. 그런 형태를 보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못 지으면 그 다음에 대안이 원통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곤충 중에서도 원통형과 가깝게 그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육각형, 헥사곤 형태로 집을 짓는 곤충이 있는데, 맞아요. 꿀벌입니다. 벌들은 헥사곤 형태로 집을 짓죠. 이렇게 헥사곤, 원에 가까운 구 형태에 가깝게 집을 지으면 외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적 대비 외피의 면적이 적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창문의 종류와 면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창의 개수도 줄이고 창의 크기도 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전원주택의 로망 중에는 큰 통창에서 외부에 전망 좋은 것을 조망하는 게 로망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절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건물의 방위입니다. 건물의 방위. 제가 개인적으로 풍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빌딩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리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맥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남쪽으로 건물을 지으면 겨울철에 태양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방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의 온도차라든지 단열재의 종류와 양이라든지 기밀도가 전체적인 건축물의 열 에너지의 획득과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비싼 집이긴 하지만 따뜻한 집, 그리고 품질이 아주 좋은 집,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그 다음에 기계식 환기장치, 마지막으로 열교 차단. 이 5가지가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결과적으로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열에너지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 이 3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도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심플합니다. 단열재를 시공해주면 돼요. 전도를 막아주는 단열재를 시공하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언제나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째, 대류.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대류 현상을 차단하는 솔루션은 기밀막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복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손실과 획득은 어떻게 차단을 해주느냐? 복사 차단막을 시공하시면 됩니다. 복사 차단막은 쉽게 생각하시면 열반사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철물점에 가서 열반사 단열재 쉽게 구입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 때 그 은도금 되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그 돗자리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열반사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아주려면 단열재를 더 두껍게 시공하시면 되고요. 대류를 막아주시려면 기밀막을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시공해 주시면 되고, 복사를 막아주시려면 복사 차단막을 시공해 주시면 되는데, 전도와 대류를 막아주는 단열재와 기밀막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복사 차단막은 설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곳에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도를 막아주고 대류를 막아주고 복사를 막아주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을 지으실 수가 있다. 그게 결론이고요.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보온병에서 얻는 힌트. 우리가 열 에너지를 보관하는 인류가 개발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온병입니다. 자, 여기 보온병 그림이 있는데요. 보온병의 원리가 뭐냐?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전도, 복사, 대류, 이 3가지의 모든 솔루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어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2개, 속뚜껑과 겉뚜껑인데, 속뚜껑 같은 경우는 고무 패킹이 달려가지고 완벽하게 기밀하게 꽉 잠그죠. 그러면 대류를 통해서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와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기밀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기밀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2번째, 전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스티로폼으로 싸고 있죠. 외부를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으로 싸고 있죠. 그래서 전도를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이중으로, 보온병 안에 이중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유리와 유리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공으로 되면 일단 전도가 안 되죠. 그리고 2번째, 이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막에 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복사열을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반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렴하고 단순한 보온병은 전도를 막아주는 솔루션이 되어 있고, 대류를 막아주는 솔루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막아주는 솔루션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집도 역시 이런 보온병처럼 전도를 막아주고 대류를 막아주고 복사를 막아주는 형태로 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되게 따뜻한 집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형태나 이런 보온병처럼 원기둥 형태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이게 보온병도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외피 면적이 최적 대비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 원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뼈대도 들어가 있고, 뼈대가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뜻이냐? 뼈대가 있는 만큼 뼈대에는 단열재가 못 들어가죠. 전도를 막아주는 단열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뼈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단열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열의 전도가 빨라지는 거죠.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걸 열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환기를 위한 구멍들도 뚫려 있어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보온병처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앞서서 말씀드린 패시브 하우스의 5대 요소 5가지: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그리고 열교환 장치, 기계식 강제 환기 장치죠. 그리고 열교 없는 디테일. 열교 없는 디테일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단열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단열, 지금 보시면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열층에 보시면 쭉 실내 공간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감싸고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고요. 그 다음에 고기밀이라는데, 기밀은 뭐냐? 점선으로, 까만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까만색 점선도 역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실내 공간을 다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죠. 단열층도 그렇고 기밀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성능 창호. 왜 고성능 창호가 중요하느냐? 보온병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외부도 바라봐야 되는 창이 필요하고 진출입을 하는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구부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계구부에서 단열이 끊어지고 기밀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단열과 고기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열교가 발생되지 않는 창호, 그거를 한마디로 고성능 창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창호가 중요하고요. 이 패시브하우스의 5대 요소에서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열교환 장치, 그 다음에 열교 없는 디테일, 이 5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교란 무엇인가? 에너지, 즉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교량. 우리가 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다리 있잖아요. 강을 건너는 다리. 그래서 서멀 브릿지라고 하는데, 열교는 뭐냐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목조 건축을 외부에서 열화상 카메라,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건데,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단열재가 충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밝은 오렌지빛으로 보이는 건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다 골조 부분들입니다. 골조 부분들은 목재로 되어 있어서 열 전도율이 낮다 할지라도 단열재에 비하면 어쨌든 열 저항 치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특히나 이 사진, 밑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집에 주택을 겨울철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밑에 오렌지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초 부분입니다.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기초 부분. 기초 부분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건축을 할 때, 기초할 때 기초하기 전에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완벽하게 고단열, 고기밀로 지어도 열교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기초 부분에서. 보일러를 돌리면 보일러가 먼저 기초를 다 데피고, 기초와 외부 공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를 데피고, 그리고 실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고 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열교 부분을 외부에 노출시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에서 보는 이 사진에서도 이 열교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사진인데요. 외벽에 완벽하게 단열재로 싼다고 할지라도 돌출되어 있는 발코니는 단열재로 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난방을 하면 이 난방 에너지가 이 구조체를 타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차가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 발코니를 통해서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걸 열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지어진 집들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핀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 요런 부분들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열교 현상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들은 단열재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교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열교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는 그 부분만 실내에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나올 정도로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당연하게도 온도가 낮으면 그 부분에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면 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을 열교라고 하기 때문에 열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5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솔루션을 적절하게 찾는 것.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단열재도 두껍게, 기밀재도 좋은 걸로, 창호도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능치를 만족시킬 만한 단열재와 기밀재와 창호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어떻게 디테일을 시공할지 이런 것들을 설계 도면에 담는 것, 이게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솔루션을 찾는 것, 건축물의 디자인과 외피 면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모 반듯한 성냥각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붕도 그냥 박공 지붕에. 왜? 외피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열재의 종류와 시공법 대단히 중요하고요. 창호의 종류와 면적, 그리고 그 창호의 시공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밀재의 종류와 그 기밀재의 시공법,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사열 차단재의 종류와 시공법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교 차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주느냐,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최소율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그러면 그래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엇 한 가지 정도는 투자해서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뭔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 설계를 할 때 원하는 성능으로 되었는지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에너지 성능치를 계산을 했을 때 원하는 만큼 성능이 안 나왔다, 남아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없다, 그랬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높이려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저희가 데이터를 바꾸는 게 뭐냐면 기밀 성능을 바꾸는 겁니다. 기밀 성능을 바꾸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고성능 창호라든지 고단열에 비해서 고기밀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기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느냐? 고성능으로 이렇게 에너지 성능이 좋게 집을 지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수분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집을 꽁꽁 싸매 놓는 거기 때문에. 보온병처럼 집을 꽁꽁 싸매 놓으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분 관리에 문제가, 습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공기의 질과 수분 관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그 따뜻한 집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3가지 방식을 어떻게 차단해 주는 거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전도는 고단열 시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고성능 창호를 써야 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얇고 더 성능이 떨어지는 단열재를 쓰더라도 고성능의 두꺼운 단열재를 쓰는 것보다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시킵니다. 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냐? 자, 단열재라는 양동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양동이의 두께나 양동이의 재질이 뭘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양동이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아주기 위한 단열은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연속적으로 이게 이어졌는지 펜 테스트를 합니다. 펜 테스트가 뭐냐면 이렇게 단면을 끊어 가지고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서 이 집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보이지만, 복잡한 건축물 설계를 하면 이게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런 부분이요. 요런 부분, 기초 부분, 요런데 단열재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요런 부분들인 거죠. 자, 단열 공법에는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 공법이 있는데, 단열은 가능하면 외단열 공법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요 사진 보시겠어요? 외단열은 여기가 실내 내부고 여기가 실외 외부예요. 그랬을 때 구조체 바깥쪽에 외부의 단열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외부의 단열을 하기 때문에 외단열, 그리고 구조체 내부 가운데 구조체 사이에 단열이 들어가면 중단열, 그리고 구조체 안쪽 실내 쪽에 단열을 하는 걸 중단열이라고 하는데요. 외단열과 내단열의 차이점을 놓고 보면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죠. 단열 시공법은 외단열이 시공법이 더 쉽기 때문에 어쩌면 인건비로 따지고 놓고 보면 외단열 시공하는 비용이 내단열 시공하는 것보다 시공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성능은 어떠냐? 외단열이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열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구조체가 있을 때 외단열과 내단열을 지금 비교해서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외부에다 단열을 하면 에너지 이동이 이렇게 차단이 되죠. 에너지 이동이 차단이 되는데, 내단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차단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서 구조체를 타고 에너지 획득과 손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을 그래서 열교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열교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죠. 태생적으로 내단열은 열교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단열과 내단열을 놓고 봤을 때 외단열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중단열은 어떠하냐? 중단열도 역시 내단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지만, 이 에너지의 획득과 손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구조체들 사이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코너 부분, 층과 층 부분, 이런 부분들은 태생적으로 이것도 역시 열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열 방식이라는 거죠. 가능하면 열교 때문에라도 외단열 공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급부의 연결 체크. 계급부의 연결 체크라는 뭐냐면 아까 창호 말씀드렸잖아요. 창호 역시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또 보이나 모르겠네. 자, 실내에 계급부가 있어요. 벽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닥이고요. 바닥이 있고 여기 창이 들어갈 계급부가 벽을 잘랐을 때 있을 때 외부와 내부가 있으면, 보통 우리 철근 콘크리트 집 지으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구조체 위에다 창을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외부에다 단열재 시공을 이렇게 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열층이 여기까지 오고 단열층이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이 창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단열층이 깨져버리죠.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창은 어디에 시공하느냐? 여기 시공하는 게 아니라 창이 단열층 위로 올라오게 시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 거의 100%는 구조체 위에 그냥 창을 올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껍고 좋은 단열재를 시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효과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돈만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어떻게 시공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창을 선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창을 어떻게 시공하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창도 역시 단열층과 기밀층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열층과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구부의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단열을 했을 때 이 사진 보이시죠? 여름에 태풍 오고 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 외단열재가 날아갔다. 이거는 외단열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공을 잘못한 겁니다. 앙카를 쓰지 않고 그냥 떠버리려 해서 몰탈만 붙여가지고 그냥 붙여왔기 때문에 강한 바람의 기압차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시공 잘못이지 외단열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누기가 되거나 우풍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것도 펜 테스트를 이렇게 펜으로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단열층 실내 쪽으로 이 기밀층이 제대로 되는지 설계 단계에서 펜 테스트를 해보고 시공할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이시죠? 창과의 연결 부분에서도 역시 창도 유리기 때문에, 유리는 기밀층이거든요. 이 창과 벽체가 기밀하게 조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시공을 꼼꼼하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디테일이 나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기밀 때문에 지금 들고 나왔지만, 이 노랗게 보이는 게 단열층이거든요. 단열층과 이 창호층이 떨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복사. 복사, 열반사 단열재는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보통 우리나라에서 열반사 단열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냐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실내에서 단열재로 많이 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외부에 어떻게 단열재를 할 수가 없고 가운데 중단열도 못하니까 내단열을 하면서 내부에 단열재 하기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이 롤로 말려있는 걸 둘둘 펴가지고 벽에다 그냥 붙이죠. 그리고 거기다 석고 붙이고 도배하고 이런 식으로 단열 시공을 하는데, 이 열반사 단열재는 전도를 막아주거나 대류를 막아주는 게 아니고 태양의 복사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할 때 내부에다가 하는 이 복사열 차단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집은 새로 단열을 다시 했어라는 심리적인 효과는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성능이 상승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쉽게 말해서 돈을 그냥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쓰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사열을 막아주는 건물의 구조체 외피 쪽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 게 단열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열층에서도 이렇게 지붕 속에 있는 공간은 태양광을 한번 차단해 주기 때문에,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지붕 속 공간은 태양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한번 차단해 주는 지붕 속 공간, 완충 공간이 있죠. 이럴 때는 열반사 단열재 복사 차단막을 안 써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완충 공간이 없어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태양광의 에너지를 바로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내의 쾌적함이 깨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내 쾌적함이 깨지지 않고 이 복사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는 반드시 복사 차단막을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부분에는 복사 차단막,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복사 차단막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내부에다가 단열을 시공하면서 열반사 단열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릴 때 전도를 막아주는 고단열 단열재 시공은 항상 always 언제나 해야 되는 거고요. 기밀막도 역시, 에어베리어도 역시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복사 차단막 라디언트 베리어는 sometimes, 각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만 하는 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전도를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되고, 대류를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되고, 복사를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공기의 이동과 수분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